미시간, 철과 땀이 자동차로 변해 한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그 땅에서 긴장은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이 겪는 또 하나의 불안정한 순간이 아닙니다. 디트로이트의 척추 자체가 압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경제 애국주의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미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조짐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거리가 엔진 소리를 간직한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가정이 생산 라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더 높은 비용 아래 움직이는 기계음, 줄어드는 이윤, 해 뜨기 전 시작해 밤늦게 끝나는 긴급 회의의 소리로 말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구호는 기업 재무제표에 냉정한 숫자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는 단순한 협상 전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영진들에게 그것은 마치 아무 교차로도 없는 도로 한가운데 빨간 신호등이 갑자기 켜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올해 두 번째 분기 이익이 무려 10억 달러나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필수 부품과 원자재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대륙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 스텔란티스 또한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본사 회의실과 공장 정문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런 대기업도 피를 흘리고 있다면 한 분기 이상 버틸 여유가 없는 중소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당장 눈앞의 미래가 이미 힘들게 보이는 가운데 공장 내부 분위기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을 기다리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오전 내내 감독관들의 단편적인 대화를 엿들으며 감원, 재배치, 근무표 변경에 대한 불안한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단기 계약직만큼 불안정해진 듯 했습니다. 생산 라인 하나하나가 이제 단순히 속도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그 기계들을 계속 돌릴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식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거리의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부정하기 힘든 모순을 안고 들렸습니다. 차량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부품 가격이 치솟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지킨다는 것인가? 심지어 미국 내 협력업체들조차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하위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품들이 항구나 공장 정문에 도착하기 전부터 추가 세금으로 목이 조여오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딜레마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수년간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전 세계를 잇는 모자이크처럼 변했습니다. 한 부품이 차체에 장착되기 전에 두세 개의 대륙을 거쳐 오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즉, 미국산 자동차조차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공장에서 제작된 부품의 DNA를 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흐름을 끊거나 가격을 올리는 일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생명 유지 장기를 공급하는 혈관을 잘라놓고도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재무 보고서들이 도착할수록 불편한 서사가 뚜렷해졌습니다. 잠시 비용을 감수하고 더 나은 시기를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내 시장 충성도조차도 이미 압박받고 있는 이윤율을 희생하면서까지 가격을 유지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부담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선택지가 넘치고 지출에 신중한 소비자 시장에서 입문형 모델 가격의 작은 인상만으로도 잠재 구매자들이 등을 돌리고 생산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공개 대화에서 분석가들은 단순한 분기별 변동 이상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관세는 이제 단순한 협상 수단이 아니라 산업의 우선순위와 심지어 지리적 기반까지 재편할 수 있는 구조적 요소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시간에 뿌리 내린 기업들이 비용 예측이 가능한 지역으로 생산 일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계산 앞에서 디트로이트라는 상징적 무게마저 산업을 이곳에 붙잡아 두기에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 변화는 통계가 아니라 눈앞의 일상입니다. 공장 근로자들 덕분에 붐비던 식당들은 한산한 점심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일정한 수요가 있던 독립정비소들조차 고객 흐름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는 묘한 대기 상태가 퍼져 있습니다. 새로운 관세는 차가운 경제 그래프 속 숫자처럼 사람들의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장의 복도, 공급업체들의 조용한 협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탁 위 대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추가로 50%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무역 정책이 차 수리비나 세차 할부금처럼 평범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이웃이었던 캐나다의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USMCA 밖에서 오는 제품에 대해 35%의 세금을 매기는 일은 단순한 정부 간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루미늄이 자동차 보닛이나 대시보드로 변신하기 전 거치는 경로 자체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금속과 부품에 대해 동일한 50%의 관세를 피할 수 있을지 지켜보기 위해 90일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업계 전체는 마치 유리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모든 단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일상 뉴스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 역시 이 힘겨루기에 들어왔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50%의 관세가 생산망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진이나 복잡한 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트용 가죽, 실내 마감재,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직물까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동차 수리로 가계 예산이 무너져 본 사람에게 이런 사소함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개인적입니다. 미시간 시골의 작은 부품 공장에서 30년간 일한 52살 남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일은 늘 같았습니다. 부품을 성형하고 연마하고 배송하는 일. 국제 정치에 대해 알 필요 없이 주문량만 안정적이면 직업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자 주문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납기 간격이 길어졌고 이후에는 주문량이 줄었으며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수입되던 재료를 대체하라는 낯선 사양이 붙었습니다. 이제 그는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다음 달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작은 즐거움들을 줄이며 예산을 재조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61살 여성은 은퇴 후 여행을 위해 차를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차종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메모하며 할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계약을 결심했을 때 가격이 너무 올라 할부금이 큰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판매원은 그것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관세 인상으로 제조 원가가 오르고 그 영향이 최종 판매계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순간 무역 정책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결정짓는 현실이 됩니다. 더 불편한 점은 이런 변화가 뚜렷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와서 파괴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밀려드는 조수처럼 매일의 조정을 강요합니다. 수입 부품 재고를 바탕으로 운영하던 제조업체들은 이제 더 비싼 값을 치르고 품질을 유지할지 아니면 전체 설계를 바꿔서라도 현지 대안을 찾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 하나하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소규모 공급업체들이 문을 닫고 운송회사들이 계약을 잃고
가정들이 재정적 안정을 잃게 됩니다. 아직 50% 관세의 위협이 남아있는 멕시코에서는 제조업체들이 적응을 위해 투자할지 아니면 협정을 기다릴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 항구에는 추가 비용에 대한 최종 결정이나 통관을 기다리며 멈춰선 화물이 쌓입니다. 북미 소비자들에게 이것은 배송 지연, 더 비싼 교체 부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안에서 수리를 완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한때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처럼 움직이던 공급망은 이제 녹슨 부품이 압박 속에서 억지로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운전대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있고 그것이 멀리 떨어진 관료들의 결정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과거 세계화가 모든 것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 약속하던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거의 현실에 대한 충격과 같습니다. 상호의존은 곧 취약성을 의미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에는 매우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들이 갈등 중인지 몇 퍼센트가 바뀌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철강 가격 인상이 차를 바꾸려는 계획, 소규모 사업 유지, 예상치 못한 빚 회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매일 체감하는 것입니다. 2025년의 국제무역결정은 회의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와 당신이 차량 오일을 고르는 매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하나가 시행될 때마다 정치와 일상의 거리는 점점 더 줄어드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중 배경음처럼 흘러가던 뉴스가 이제는 은행 장어와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누가 정말 이 판을 짜고 있는가? 필수 원자재의 가격을 50%나 올리는 결정을 내릴 때 한 지도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산이 오가는가? 이 결정을 이해하려면 헤드라인과 숫자를 훨씬 넘어선 시각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집착, 승패 속에서 익힌 전략, 자신감 있는 연설 뒤에 감춘 모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처럼 오늘날 세계 무대를 이끄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 전자책이 귀중한 지도가 됩니다. 이 책은 그들의 성격과 세계관이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가격, 일자리, 무역 경로를 결정하는지를 풀어줍니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면의 시작은 단지 대규모 정치 결정이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연설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점점 더 좁아지는 마진이 표시된 스프레드시트를 바라보며 계산하는 엔지니어들의 책상 위, 서로 다른 부품을 맞추기 위해 다시 설계해야 하는 프로젝트 조정, 그리고 그래프와 전망 속에서 웃음이 사라진 회의장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단순히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급격히 불어나는 비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작동 논리 전체를 재조정해야 하는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량과 부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 그리고 필수 원자재에 덧붙여진 추가 세금들이 결합되어 가장 강인한 이들조차 전략을 제고하게 만드는 압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무려 10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추상적인 합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반드시 빼내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입니다. 그 돈은 인력 감축, 기술 투자 축소, 혹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는 기획팀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논의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면 중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지만 현재의 개발 속도를 유지하면 단기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워집니다. 이 딜레마는 다양한 규모에서 반복됩니다. 부품 전문 중견기업들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흡수할지 아니면 이를 전가하고 오랜 고객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디가 균형점일까요? 몇 센트가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는 상황에서 품질과 혁신 이미지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도 점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기본 사양이었던 구성들이 옵션으로 전환되거나 아예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출고시 기본이었던 내장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제는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실내 직물과 마감재 역시 단순한 미적 이유가 아니라 기존 공급업체들이 새 관세 체제 아래에서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제 기술적 완성도보다 정치적 압력에 적응이 우선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전기차 생산 부문에서는 상황이 또 다른 층위를 가집니다. 대규모 배터리 국내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 한 대를 만들 때마다 무겁게 부과된 관세가 붙는 수입품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 가격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기차 보급의 약속은 이 상황에서 기술이 아닌 경제적 장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각 진보가 외부 요인에 의해 더 비싸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덜 보이지만 똑같이 깊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지역사회에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경제가 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시에서는 생산 축소에 관한 소문이 폭풍 경보처럼 빠르게 퍼집니다. 작은 상점들은 지역 시장 분위기에 맞춰 재고와 영업시간을 조정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버팁니다. 이런 불안정이 지역 전체의 사회 구조를 바꿔놓기 전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변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산업 문화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비용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던 공정이 서둘러 대체됩니다. 가까움과 신뢰로 유지되던 지역 공급업체들은 이제 국내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 해외에서 온 더 저렴한 대안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 재편이 결국 자동차 생산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깊은 상처만 남길 일시적 전환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압박이 자동차 제조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이 산업을 떠받치는 모든 네트워크가 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업, 농기계 산업처럼 겉보기에는 멀어 보이는 분야로까지 번집니다. 유사한 자재에 의존하는 이들 분야에서의 파급 효과는 수백만 명의 생활비를 변화시켜 무역 갈등을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의 국가적 도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단기간 협상이나 일시적 관세 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것은 새로운 힘의 균형을 정립하는 과정이며 각 진영은 당장의 경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남는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적 해법을 찾은 곳이 아니라 지정학적 결정이 하루아침에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새로운 질서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비록 간접적으로라도 이 거대한 기계의 일부로 자리합니다. 차를 사는 시기를 미루거나 더 저렴한 모델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전략과 심지어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적 움직임과 연결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상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자각은 어디까지 확산될까요? 이제 변화가 있을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그것이 산업뿐 아니라 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논의는 경제를 넘어 어떤 나라와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미래는 지도자나 경영진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이 분석을 계속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시대를 형성하는 힘들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캐나다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취한 태도는 서두름의 논리를 거스릅니다. 그는 빠른 승리를 추구하지도 상대의 공격에 즉각 맞대응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신중한 속도를 주저함이라 비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전혀 다른 형태의 힘으로 봅니다. 즉, 전쟁의 최종 향방을 결정하지 않는 전투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힘입니다. 한편 중국은 더 느린 길을 선택합니다. 카메라의 시선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전략적 부문이 작동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며 마치 상대가 자발적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된 미로를 만드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미로의 복도 하나하나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는 해석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만듭니다. 한 나라의 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즉각적인 영향력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가 멀게 보여도 끝까지 버티는 능력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런 서로 다른 리듬 속에서 미국은 여러 전선을 동시에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모든 전선에서 동일한 힘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머지않아 과도하게 벌린 전선 때문에 내부 균열이 생길까요? 그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선이 너무 많아서일 수 있습니다. 수사가 뜨거워지는 동안 그 영향은 전문가 분석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영역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 경로가 더 이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를 재검토합니다. 산업장비 제조업체들도 해외 고객과의 계약을 다시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차단이나 새로운 관세가 수익성 높은 거래를 순식간에 손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틈새에서 중국은 가장 정밀한 압박을 가합니다. 같은 무기로 정면 충돌하는 대신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자원의 접근을 서서히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캐나다는 겉보기에 역설적으로 보이는 전략을 씁니다. 동일한 관세로 맞대응하는 대신 다른 시장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파트너를 다변화하며 적절한 때에 안전 밸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부문을 보존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방역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이며 시간을 위협이 아닌 도구로 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내부 압박 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 약함의 수용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직접 행동과 인내심의 대비는 뉴스에 잘 드러나지 않는 내러티브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걸린 것은 단지 경제의 방향이 아니라 각 나라가 지키려는 권력의 모델입니다. 미국은 힘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반면 캐나다와 중국은 현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긴박함이 동력이고 다른 한쪽에는 지속성이 목표인 철학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심리적 인내력으로 결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성과가 늦게 나타날 때 한 정부는 내부 지지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무역 파트너는 처벌적 조치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얼마나 오래 낼 수 있을까요? 이는 외부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지만 앞으로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외교 표면 아래에는 공개적으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이런 경우 완전한 항복도 절대적 복종도 없습니다. 단지 생존에 필수적인 것만 지키고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희생할 수 있는 것들은 내려놓는 그런 방식의 조정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대결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과거처럼 명확한 종료 날짜와 논쟁 없는 승자가 있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사무실과 공장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기다림은 불안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일과 생산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각에서 보든 우리는
관세나 공식 협상만큼이나 인내 계산, 적응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임 앞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시험은 바로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무기로 쓸 수 있는 쪽은 누구일까요? 지난 10년대 초 캐나다의 한 중견기업은 미국 내 철도 장비 제조업체들과의 공급 계약에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물류가 통합되어 있었고 가격 경쟁력이 있었으며 20년에 걸쳐 쌓인 신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공 금속과 완성 부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납품되는 화물차 한 대당 최종 고객의 비용이 약 30%나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 물량이 생산되기도 전에 주문이 중단되었습니다. 한때 400명 이상을 고용했던 이 회사는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단순히 수익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을 지역 경제 불안정 속에서 버팀목으로 여겼던 한 도시 전체의 소속감까지 잃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업 항로에서 나옵니다. 바로 5대호를 통한 광물 운송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경로는 캐나다와 미국 북부의 산업에 필수적인 공급망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대상 화물에 대한 보험료 상승과 주요 항구에서의 추가 인증 요구가 흐름을 늦추고 있습니다. 과거 한 달에 3번 왕복하던 선박이 이제는 2번만 운행하며 이 감소는 한계 상황에서 운영 중인 공장들에 공급되는 원자재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대규모 연설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두의 지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상황은 복잡합니다. 캐나다 대학들과 산업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의 공동 프로젝트는 조립 라인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센서를 개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특정 아시아산 부품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센서에 사용되는 일부 반도체와 금속 합금에 대한 관세가 확대되면서 프로젝트 예산은 6개월도 안 되어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더 비싸지고 더 구하기 어려워질 때 혁신이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화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내륙의 한 작은 마을에서 조선업체에 전기 케이블을 공급하던 생산자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는 특정 특수 전선의 수입 비용이 급등했고 지리적 근접성이 이전에 이 분야 경험이 없었던 이 지역 공급 업체를 매력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생산 라인을 자동차 산업에 맞추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그 투자가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기업이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습관과 선택까지 재편합니다. 48세의 한 정비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최근 모델의 순정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품이 세관 통관 대기 중이라며 수리 완료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 사이 고객은 기다림을 피하기 위해 다른 브랜드의 중고차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여 소비시장의 구조를 바꿉니다. 이 과정에는 심리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숨 고르기와 멈춤이 있지만 그것은 안도의 순간이 아니라 평가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급격한 비용 변동을 겪어본 적 없는 기업들이 이제 내부에 전담 부서를 만들어 관세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과거에는 확장 계획에 쓰였던 시간이 이제는 다음 분기를 어떻게 버틸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지 버티는 것이 목표가 된 환경에서 어떻게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외교 무대 뒤편에서는 뉴스에 거의 오르지 않는 기술적인 교환이 오갑니다. 협상 테이블 밖에서는 대부분이 알기 힘든 매우 특정한 제품에 관한 기술 메모가 오갑니다. 예를 들어
터빈축에 사용되는 특정 금속 합금은 금속 관세와 다른 나라의 수출 제한이 겹치는 지점에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분쟁이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측과 풍력 발전, 설비 부품 공급으로 이익을 얻는 측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전체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일부는 영향력 행사와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꺼려합니다. 3개 이상의 나라에 걸쳐 있는 민간 투자자 그룹이 최근 도시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이 너무 불안정해 단기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세와 수출 제한 대상 부품에 의존하는 제품은 전통적인 시장 논리를 넘어서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인식이기도 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생산자 소규모 연합이 원자재를 공동 구매해 비용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몇 시간 만에 제조업체와 대체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역경매 전문 디지털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해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사무실에서 과거에는 제한 없이 창작하던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수상 경력이 있는 설계까지 해체하며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는 부품을 대체해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를 바꿀 때마다 치수를 다시 계산하고 맞춤 방식을 재검토하며 성능의 작은 손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적응을 거듭할수록 어떤 모델들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 기준을 유지하다가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사양을 낮춰 또 한 번의 비용 폭등기를 버틸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끝에는 미래에 대한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항구에서는 컨테이너들이 마치 아무도 더 이상 맞출 수 없는 퍼즐 조각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화물이 있었지만 이제는 항만에서 언제 풀릴지 모른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정기 운송에 의존하던 트럭 운전사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어 더 까다로운 검문 지점을 피할 수 있는 대체 경로를 논의했습니다. 일부는 벌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적은 화물을 싣고 부차적인 국경을 넘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심, 이익, 아니면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뢰일까요? 한편 정부 청사 안쪽에서는 분석팀들이 한 번도 긴급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내부 보고서는 특정 화학 시약의 부족이 산업용 도료와 주요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코팅 생산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차갑게 기술했습니다. 이는 뉴스 헤드라인을 만들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 부품들이 없으면 전체 조립 라인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거대 구조물을 멈추게 하는 진짜 취약성은 바로 이런 대체 불가능한 특정 자재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산업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의 소규모 생산자들도 영향을 느꼈습니다. 금속과 전자 부품에 대한 관세가 간접적으로 올린 농기계와 부품 가격은 일부 농민들로 하여금 장비 현대화를 미루게 했습니다. 농사에서는 이것이 수확을 걸고 하는 도박과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잘못된 시점에 트랙터가 고장나면 수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품을 주문해 며칠 안에 받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기계가 고장날 때마다 계산이 따릅니다. 임시 수리로 수화까지 버틸 것인가, 아니면 빚을 져서라도 제때 새 장비를 마련할 것인가. 도시에서는 고소득 소비자들이 특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고급 차량의 맞춤 옵션이 예상치 못한 제약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차별화 요소였던 일부 품목들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대리점들은 이를 독점적 대안으로 포장했지만 세심한 고객들은 그것이 서둘러 만든 대체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시장 변화는 화려한 쇼윈도 뒤에서 화물 운송과 기반 산업을 잠식하는 동일한 마모가
가장 보호받던 시장 부문에도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응 전략은 다양하게 등장했지만 어느 길이 옳은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일부 기업 집단은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입장이었고, 이는 수년간의 막대한 국내 생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은 단기적으로 비싸게 주더라도 외부 파트너와의 협상을 강화해 자재 공급의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합의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생존을 보장할까요? 항만 지역 사회에서는 해양 장비 상인들이 수요 급감을 경험했습니다. 주요 아시아 거점의 조선소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이제 다층적 관세와 긴 검사 절차에 걸리면서 재고 보충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해 시즌이 짧아지고 관광객이 줄며 호텔, 레스토랑, 가이드에 이르는 서비스 산업 전체가 위축되었습니다. 손실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들의 연례 생활 주기를 지탱하던 흐름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이 지역의 전통을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철도 유지보수 부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정밀 제동 시스템 같은 중대형 수리 장비는 특정 공급 업체에 의존했는데 이제 그들의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열차 노선들은 정기 점검 주기를 늘려야 했고, 이는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키웠습니다. 수십 년 경험을 쌓은 직원들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무역 장벽 때문에 바뀐 업무 일정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중에게 먼 바다 건너에서 제조된 부품에 부과된 세금이 교통지연의 출발점이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국제무역 전문 로펌에서는 자문 요청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업들은 관세의 영향을 줄이는 법뿐만 아니라 다음 조치가 무엇일지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은 모든 계약을 지뢰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지 조항과 조정 조항이 늘어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불신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법적 불안정성은 경제적 불안정성 못지않게 부식성이 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저했고 프로젝트는 보류되었으며 혁신의 흐름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약 속에서 창의적으로 적응한 의외의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규모 수제 자전거 공장은 수입 알루미늄을 전량 인근 도시에서 수거한 재활용 합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생산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법이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자원을 확보하고 민첩하게 장애물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러한 크고 작은 변화들은 긴장이 상시화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더 이상 즉각적인 완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구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남은 질문은 이런 지속적 적응이 우리를 더 회복력 있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붕괴 직전의 시스템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인지입니다.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압박은 계속되며 생산 방식과 거래 방식,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수개월간의 대립은 단순한 관세나 가격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서로가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왔습니다. 과거 국제무역을 보장된 이점으로 보았던 기업들은 이제 매 순간 신중한 계산이 필요한 게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겼던 정부들마저 뚫을 수 없을 것 같던 산업 부문이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에 의해 타격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먼 구조물이 아니라 정치 변화와 종종 대중의 시선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결정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자각은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빠른 승리나 절대적인 적이라는 단순한 서사에 휘말리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돌이 끝났다는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각 진영의 무게는 경제 규모나 관세 정책의 범위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 서사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능력으로도 결정됩니다. 해석을 둘러싼 이 전쟁은 어떤 무역 분쟁보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적 자존심, 집단적 정체성, 그리고 대중인식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메시지 전달이 수개월간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유지할 수 있는 쪽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 거의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을 이끄는 인물들의 성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합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시각을 형성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에는 출신 배경, 권력을 잡기 전 치러야 했던 싸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네트워크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고무시키고 무엇이 그들을 위협하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유산을 남기려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아 오늘날 세계 무대를 직접 형성하는 지도자들의 전기를 이북 특별판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완전하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석과 점을 연결하는 과정,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얽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과정을 함께 하기를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이 영상을 좋아요 하셔서 우리가 좀처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주제를 계속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는 이미 준비 중이며 이번 이야기를 이어갈 뿐 아니라 앞으로를 이해할 새로운 문을 열 것입니다. 그때까지 비판적인 시선과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